숲은 변화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봄은 얼어붙은 땅에서 시작된다. 눈도 채 녹지 않은 차가운 땅을 뚫고 다투어 봄꽃들이 피어난다. 나뭇잎이 자라 햇빛을 가리기 전 숲의 밑바닥까지 고루 햇살이 퍼질 때 봄꽃들은 향연을 시작한다. 그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재빨리 꽃을 피워 번식을 해야 한다. 얼레지는 화려한 꽃잎을 활짝 열어젖히고 선명한 무늬까지 새겨넣어 곤충들을 유혹한다. 꿀벌이 얼레지를 찾는 것은 꿀과 꽃가루를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짜로 꿀만 얻어가진 않는다. 녀석은 얼레지의 암술과 수술을 만나게 해 꽃가루 바지가 되도록 도와주는 성실한 중매쟁이다. 할 일을 마친 얼레지에겐 더 이상 화려한 꽃잎이 필요 없다. 이제 씨방이 부풀어 오르고 씨앗이 여물어야 할 때다. 거목은 무생명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다. 이 즈음 숲의 곳곳에선 봄채비가 한창이다. 까막딱따구리가 소나무 숲에 사냥을 나왔다. 녀석은 나무가 울창한 숲에서만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새다. 대대로 이 숲에 살아온 토박이지만 녀석은 이른 봄부터 소나무 거목을 쪼아 올해도 새동지를 지었다. 신갈나무 거목에선 겨울잠을 자던 다람쥐가 깨어났다. 부지런히 먹이를 구해 겨우내 줄였던 배를 채워야 한다. 다람쥐도 곧 짝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박새가 마른 이끼를 뜯느라 바쁘다. 둥지 속에다 폭신하게 알 낳을 자리를 깔기 위해서다. 녀석은 갈참나무 고목,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수동에 둥지를 틀었다.
나뭇잎이 새로 돋고 햇빛을 가리면 숲의 아래층은 점차 어두워지고 봄꽃들은 쓰러지기 시작한다. 씨앗이 여문 얼레지는 아래로 고개를 숙인다. 씨앗들은 어미 곁을 떠나 멀리 퍼져나가야 한다. 이때 얼레지를 돕는 것은 개미들이다. 개미들은 떨어진 얼레지의 씨앗을 순식간에 집으로 가져간다. 얼레지 씨앗 끝에 붙은 얼라이오좀. 여기에 개미들이 좋아하는 당분이 있다. 이 얼라이오좀을 먹기 위해 개미들은 얼레지 씨앗을 개미굴로 남김없이 가져간다. 개미들은 개미굴 속에서 얼라이오좀만 떼어먹고 씨앗들을 버린다. 얼레지 한 송이가 20개의 씨앗을 떨어뜨리면 개미들은 채 5분도 안 돼 씨앗을 다 가져간다. 덕분에 얼레지는 이듬해 싹을 틔우고 또 다른 꽃밭을 일궈낸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그들의 에너지원인 햇빛에 의해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 식물은 한 줄기 햇빛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 잎을 내고 줄기를 뻗는다. 큰 키와 무성한 이파리로 햇빛을 독점하는 거목은 숲의 강자요 지배자다. 지배자의 그늘 아래서 식물은 햇빛을 향해 몸부림친다. 식물의 시간을 통해 들여다보면 숲속엔 격렬한 움직임이 있다. 이때 숲속에는 잎이 피어나길 기다려온 녀석들이 있다. 길이가 6mm도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곤충은 느릅나무혹 거위벌레. 암컷이 잎을 자르고 있으면 수컷이 찾아와 정을 나눈다. 수컷은 짝짓기에 여념이 없지만 암컷은 알을 낳을 요람 만드는 일이 더욱 급하다. 짝짓기를 마치고 수컷이 떠나버리면 혼자 남아 알을 낳아야 하기 때문이다. 잎을 몇 겹 말아 올린 다음 암컷은 말아놓은 잎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는다. 어미가 만들어준 이 안락한 은신처에서 알은 애벌레로 깨어나고 애벌레는 이 잎을 먹으며 자라게 된다. 자라난 거위벌레도
어미처럼 잎을 말고 접으며 새끼를 키워낼 것이다. (200년을) 살아온 신갈나무도 새 잎을 무성하게 달았다. 이 잎들은 숲의 많은 생명들을 먹여 살릴 삶의 원천이다. 잎은 햇빛과 공기와 물, 그리고 약간의 무기염류를 이용해 유기물을 만들어낸다. 공기는 잎의 표면에 나 있는 작은 숨구멍으로 들어가 엽록소와 결합한다. 이때 엽록소가 품고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빛과 물의 수소와 결합함으로써 탄수화물과 같은 양분을 만들어낸다. 양분들은 밤낮 없이 이동해 나무의 줄기와 또 다른 나뭇잎을 키우는 데 쓰인다.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해 양분을 생산해내는 것은 식물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거목은 수많은 잎을 달고 그 잎은 많은 생명들을 부양하게 된다. 실록을 기다려온 또 다른 동물이 있다. 청설모는 이 즈음 참나무의 새 잎을 찾아다닌다. 녀석은 새 잎뿐만 아니라 곤충들이 새 잎에 만들어 놓은 알집을 더욱 즐겨 먹는다. 하지만 곤충들에 의한 이파리의 순환은 좀 더 심각하다. 대부분의 곤충들이 이파리 속에 집을 짓고 잎을 뜯어먹으며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자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곤충이 아무 식물이나 먹는 것은 아니다. 이 호랑나비 애벌레는 산초나무 같은 운향과 식물을 주로 먹는다. 오대산의 한 골짜기에는 해마다 찾아오는 나비가 있다. 사향 제비나비는 등칠글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왔다. 트럼펫처럼 생긴 이 꽃의 이름은 등칠기다. 하지만 사향 제비나비가 온 것은 꽃이 아닌 이파리 때문이다. 등칠개의 잎은 사향 제비나비의 애벌레가 먹는 먹이풀이다. 나비는 신중하게 자리를 살핀 다음 알을 낳는다. 사향 제비나비가 왜 지방을 덩굴과 식물에만 알을 낳고 이파리를 먹으며 자라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하지만 태고 이래 나비의 선택은 늘 변함이 없다. 산란 후 열흘. 애벌레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알껍질을 깨끗이 먹어치운다. 애벌레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알껍질이 단백질 덩어리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애벌레는 약 열흘 동안 등칠개 잎을 먹고 자란 뒤 번데기로 탈피한다. 번데기 속에서 열흘 동안 날개와 눈, 다리가 만들어진다. 번데기 겉으로 날개의 빛깔이 비쳐 보이기 시작하면 나비는 곧 껍질을 벗고 나온다. 갓 우화한 나비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가만히 날개를 말린다. 첫 배설을 끝낸 사향 제비나비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비행을 시작한다. 거목은 울창해졌다. 5월 말, 멀리 동남아에서 호반새가 찾아왔다. 호반새는 여름 동안 이 숲에서 번식을 마치고 가을이면 떠나는 여름 철새다. 호반새는 서나무의 고목에 암수가 번갈아가며 둥지를 짓는다. 부리가 단단하지 않아 연하고 부드러운 죽은 고목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미 이른 봄에 지은 청딱다구리의 둥지 속에는 새끼들이 자라고 있다. 사냥 나간 어미가 돌아오자 새끼는 먹이를 달라고 졸라댄다. 개미를 잔뜩 물고 온 어미는 목에서 먹이를 토해 새끼들을 먹인다. 그런데 새끼들을 먹이던 어미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며 경계음을 내기 시작한다. 주위를 얼쩡이던 청설모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일단 청설모의 접근을 막았지만 어미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 새끼를 키워내는 숲속엔 언제나 이런 긴장이 흐른다. 까막딱따구리의 둥지도 늘어난 식구로 북적인다. 녀석들은 어미가 먹이를 갖고 오기만 목을 빼고 기다린다. 자라는 새끼들의 엄청난 먹성을 채워주자면 어미는 잠시도 쉴 겨를이 없다. 부지런히 거목을 뒤져 잡아낸 벌레를 새끼들이 먹기 좋도록 입에서 토해낸다. 그래도 모자란지 서로 먹겠다고 보챈다. 먹이를 갖다주고 보살피는 어미의 정성은 새끼들이 자라 둥지를 떠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호반새도 이제 새끼를 기를 때다. 안락한 거목 둥지에 6개의 알을 낳았다. 호반새 부부는 교대로 알을 품는다. 체온을 유지해서 늘 알이 식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거목의 줄기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안전한 은신처다.
여름이 깊어가면 숲의 가장자리에선 또 한 차례 화려한 꽃의 유혹이 시작된다.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곤충을 불러들여 번식을 하기 위한 식물의 전략일 뿐이다. 우리 숲에서 흔히 보는 물봉선은 자신의 꽃 모양을 교묘하게 만들어 놓았다. 꽃의 꼬리 부분에 길쭉하게 말린 이것은 꿀이 있는 장소를 속이기 위한 위장 꿀샘이다. 아래 꽃잎은 넓어서 곤충이 착지하기 좋게 만들었다. 그리고 통로 입구에는 날카로운 톱니를 배치해 놓았다. 조금 더 안쪽에는 삼각형의 덫도 놔두었다. 꽃술은 통로 입구 위쪽에 붙어 있다. 이런 교묘한 장치를 모르는 꿀벌은 위장 꿀샘으로 직행한다. 꽃의 꼬리를 찔러보지만 꿀을 얻을 수는 없다. 벌이 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의 통로로 들어가야 한다. 꿀벌은 꿀샘에서 꿀을 가져 나오는 순간 삼각형의 덫에 걸리고 만다. 그것을 비켜나오면 날카로운 톱니까지 만나게 되고 톱니를 피해 몸을 위로 밀착시키면 등에 꽃가루를 묻히게 된다. 벌은 꿀을 얻기 위해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 다니고 이런 장치 때문에 결국 꽃가루를 전하게 된다. 열매를 맺은 물봉선은 씨앗을 터뜨려 멀리 보낸다. 나리꽃은 고약한 냄새를 피워 곤충을 유인한다. 하지만 벌이 꽃가루를 얻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길쭉한 수술은 꿀벌이 앉으면 이리저리 흔들려 벌을 떨어뜨린다. 간신히 매달린 벌은 암술머리에 꽁무니를 부딪히게 되고 암술머리엔 꽃가루가 묻는다. 바람을 이용하는 소나무는 화려한 꽃이 필요 없다. 숫꽃이 익으면 수백만 개의 꽃가루들이 바람을 타고 암꽃을 찾아 떠난다. 날아간 꽃가루는 끈적한 암꽃의 암술머리에 닿아 수분이 이루어진다. 숲속 한편에서 무리지어 자생하는 개다래. 멀리서 보면 흰꽃이 무더기로 피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흰꽃의 정체는 이파리. 개다래는 꽃망울이 필 무렵이면 잎이 하얗게 변한다. 잎에 가려진 꽃은 수수하고 작아서 곤충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
하지만 하얗게 변한 계달의 잎은 마치 꽃처럼 쉽게 눈에 띄고 이것을 향해 곤충들이 날아든다. 생존을 위해 곤충도 식물 못지않은 전략을 쓴다. 사마귀는 나리꽃에 곤충들이 모여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마귀의 위장술은 뛰어나다. 나리꽃술 속에 숨어있는 사마귀는 분홍빛을 띄어서 쉽게 구별하기 힘들다. 잎사귀에 숨은 녀석은 초록색의 보호색으로 위장하고 다른 곤충의 눈에 쉽게 띄지 않게 해서 먹잇감을 기다린다. 사마귀는 부동 자세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먹잇감의 움직임을 살핀다. 제비나비는 번식도 하기 전에 사마귀의 제물이 됐다. 번식을 위해 생명들 간에 죽고 죽이는 것은 숲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홍다리 조롱박벌은 알을 낳기 위해 실배짱이를 잡아왔다. 그런데 다른 녀석이 실배짱이를 훔쳐 자기 알을 낳는다. 주인이 나타나자 냉큼 주랭랑을 친다. 녀석은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로 신속하게 실배짱이를 끌고 가 땅속에 묻는다. 홍다리 조롱박벌의 애벌레는 땅에서 깨어나 실배짱이를 먹고 자라게 된다. 숲에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있고 종족을 퍼뜨리기 위한 다툼이 있다. 거목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어느새 어미 곁에서 독립한 새끼 까막딱따구리가 먹이 사냥을 나섰다. 녀석의 사냥터는 쓰러진 고목의 등걸, 무수한 벌레들이 살아가는 곤충의 아파트다. 제법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이 집의 주인은 장수말벌이다. 장수말벌은 이 숲에 살고 있는 벌들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고 사나운 놈이다. 집짓기를 맡은 녀석들의 경우 몸에서 특수한 분비물을 내는데 이것을 나무의 섬유질과 섞어 집을 짓는다. 한여름 거목의 줄기는 뭇곤충들의 먹이터다. 참나무 수액은 곤충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 왕오색나비와 풍이가 기웃거리며 다가서지만 모두 장수말벌에게 쫓겨나고 만다. 이번엔 만만치 않은 상대.
사슴뿔처럼 큰 턱을 갖고 있는 톱사슴벌레는 발달한 큰 턱을 무기로 사용한다. 하지만 장수말벌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는다. 독이 오른 장수말벌 2마리가 한꺼번에 사슴벌레를 공격한다. 사슴벌레는 그만 수액을 포기하고 망설임 없이 줄행랑. 장수말벌은 상대방을 끝까지 공격하는 집요한 녀석이다. 장수말벌은 사슴벌레의 두꺼운 각질 사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장수말벌의 전투병은 가장 조직화된 싸움꾼들이다. (7월) 초 길고 긴 장마가 시작됐다. 잦은 비가 온 숲을 적신다. 비 온 후 숲은 또 한 번 깨어난다. 비는 뜨거웠던 숲을 서늘하게 식히고 어둡고 축축한 숲속에선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선다. 숲속 여기저기에서 포자를 숨긴 채 때를 기다리던 버섯.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순식간에 감췄던 모습을 드러낸다. 낙엽더미에 솟아나 화려한 스커트를 입은 이 버섯은 노랑 망태버섯이다.
버섯은 순식간에 피어나는 만큼 짧은 일생을 살고 쓰러진다. 하지만 버섯은 살아있는 동안 매우 중요한 일을 한다. 스스로 양분을 얻지 못하는 버섯은 죽은 나무에 기생하며 조직을 분해한다. 죽은 고목을 삭혀 흙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만약 숲에 죽음이 없고 그것을 분해하는 버섯이 없다면 숲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버섯 또한 다양한 번식 전략을 갖고 있다. 버섯을 먹은 달팽이는 포자를 온몸에 묻히고 숲속을 기어다니며 퍼뜨린다. 동물은 버섯을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배설함으로써 포자를 퍼뜨려준다. 한 생명은 다른 생명들에게 먹혀서 숲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버섯들은 바람을 이용해 포자를 날린다. 버섯의 포자는 가볍고 미세해서 약한 바람을 타고도 수천 킬로미터씩 이동한다. 떨어지는 빗방울의 힘을 이용하는 버섯도 있다. 빗물을 머금었던 거목은 여름 숲을 살찌운다. 개울은 숲의 새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먹이터다. 호반새는 물고기 사냥의 명수다. 녀석은 6마리 새끼들의 어미고 이번엔 새끼들에게 먹일 것이 필요하다. 허반새의 둥지 속은 깨어난 새끼들로 요란하다. 이 주가 지나자 고목 속 둥지는 비좁아졌다. 이제 어미는 새끼들을 키우느라 더욱 바빠졌다. 여름이 끝나가고 결실의 계절이 왔다. 참나무 거목에는 도토리 열매가 가득 열렸다. 그런데 도토리들이 채 여물기도 전에 대부분이 떨어져 버렸다. 가지째 잘린 것으로 봐 저절로 떨어진 것은 아니다.
처음엔 도토리를 즐겨 먹는 청설모의 소행인 듯 했다. 하지만 청설모는 덜 익은 도토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람쥐의 소행일까? 그런데 다람쥐 역시 덜 익어 떫은 도토리를 외면해버린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익지도 않은 도토리를 떨어뜨린 것일까? 밤이 되자 어두워진 숲속에서 범인이 마침내 정체를 드러낸다. 도토리 거위벌레다. 몸통 길이 6mm의 이 조그만 곤충은 코끼리처럼 길쭉한 주둥이를 갖고 있다. 주둥이의 끝엔 톱날이 달려있어 뭐든 파고들어 잘라낸다. 녀석들은 20분 만에 제 몸통만한 나무 줄기를 잘라냈다. 거위벌레는 밤새도록 참나무 가지를 돌아다니며 산란에 적당한 도토리를 찾는다. 날카로운 주둥이로 도토리에 구멍을 내고 알 낳을 자리를 뚫는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도토리를 먹고 자라 땅속으로 들어가 월동을 한다. 숲속 여기저기에서 참나무는 때 아닌 순환을 겪는다. 거목은 열매를 희생하고 또 다른 생명을 길러낸다. 이제 거목줄기에 둥지를 튼 새들이 결실을 맺을 때 새끼 오색 딱따구리가 막 둥지를 벗어났다. 아직은 어린 티가 나지만 어미의 보살핌에 건강하게 잘 자랐다. 새끼 호반새는 알에서 깨인 지 3주 만에 둥지에서 나왔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숲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수리부엉이는 이미 해오라기 한 마리를 사냥해 꿰찼다. 호반새 어미는 위험으로 가득 찬 숲속에서 한동안 새끼를 돌봐야 한다. 어린 호반새도 잘 자라나서 가을이 오기 전에 남쪽 월동지로 날아가게 될 것이다.
9월이 오면 거목의 열매가 연갈아 간다. 이번엔 어치다. 겨울을 앞두고 살을 찌우기 위해 부지런히 도토리를 먹는다. 하지만 당장 먹을 것만 챙겨서는 길고 긴 겨울을 날 수가 없다. 겨울 양식을 위해 저장을 해둬야 한다. 저장용 도토리는 통째로 목 안에 삼킨다. 그리고는 숲속 은밀한 곳으로 날아간다. 어치는 삼켰던 도토리를 토해 나뭇가지 사이와 혹은 땅속에 묻어둔다. 하지만 어치는 도토리 숨겨놓은 장소를 종종 잊어버리고 그 때문에 도토리는 이듬해 싹을 틔워낼 수 있다. 숲은 끊임없이 얼굴을 바꿔간다. 수천 년의 시간 속에 늪지는 초원으로, 초원은 숲으로 변해간다. 숲은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많은 생명들을 길러낸다. 자연의 시간은 정확하다. 해가 짧아지면서 겨울을 감지한 거목은 이파리의 엽록소를 몸속에 걷어들인다. 단풍의 향연이 시작됐다. 단풍의 화려한 색깔은 가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장을 멈춘 거목이 잎의 엽록소 밑에 숨겨뒀던 색소를 드러내는 것이다. 거목도 이제 거추장스런 잎들을 땅으로 보내야만 한다. 잎들은 땅으로 되돌아가 분해되고 새 생명을 길러내는 자양문이 된다. 가을엔 씨앗들도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야 한다. 동면기를 앞두고 청설모는 숨겨놓았던 먹이를 꺼내 먹는다. 먹이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제 족제비도 긴 겨울을 견뎌낼 준비를 해야 한다. 숲의 시간은 어김이 없다. 인간의 시계가 담아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숲의 시간이 흐른다. 거목의 시간은 대지의 한 알의 씨앗으로 떨어졌던 그 순간부터 멈추지 않고 흘러왔다.
그렇게 거목은 천년의 세월을 살았다. 그 오랜 시간을 견디며 천수를 맞은 거목의 몸속엔 사람들이 미처 읽어내지 못하는 변화가 각인돼 있다. 긴 겨울이 와도 숲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다. 숲은 끊임없이 변하며 모든 생명을 길러낸다. 인간도 그 넉넉함에 기대어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숲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숲이 있어 위안을 얻는 것인지도 모른다.